네, 지금부터 102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거래 판료소와 그의 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분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 판료소에 맞게끔 분계가 되었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산회계 2급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분계를 해왔기 때문에 뭐 분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거래 판료소를 안다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분계한 다음에 이거 그냥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번은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이금에 입금하였는데 우리 처음에 설립할 때는 어떻게 하죠? 출자한 모든 돈이 차변의 자산이 증가되죠. 그래서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0만 원 증가하는데 이 문제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고 얘들을 전부 다 대표는 뭐라고 한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니까 자산 증가, 자본 증가 1번은 적절한 것이죠. 두 번째,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은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 자, 구입대금 3,0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다. 그럼 차변에 뭐 들어온다?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올 것이고 얼마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죠. 자, 이거를 거래 판료소로 따지면은 원재료 자산의 증가,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어때요? 맞죠? 자, 3번.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대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여 대하였다. 직원한테 돈 빌려주었죠. 자, 그럼 대변에 뭐다? 빌려준 돈이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자, 나가면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은 자산의 감소죠. 그리고 차변은 뭡니까? 나중에 직원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대여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산의 증가. 그러면 얘는 자산의 증가고 얘는 자산의 감소인데, 자, 이게 자산의 증가까지는 맞죠. 근데 대변의 자산의 감소인데 얘는 부채의 증가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약소금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감소할 것이고 대변에 그만큼 어음에 대한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대변의 취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니까 4번도 정확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 네,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계산한 서울의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지만 상품 계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T자 모양의 상품 계정을 그리세요. 아시겠죠? 항상 이 그림을 그려야만 매출원가를 물어보든지 기말의 상품을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봤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다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자, 상품 자산이니까 항상 자리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럼 기초의 상품, 저번 연도에 팔고 남은 게 넘어온 거죠. 순매입은 이번 연도에 구입한 거고요. 그럼 얘 둘이가 이제 더해지면은 판매 가능액이 되겠죠. 얘를 팔아버리면 대변은 뭐다? 매출원가. 팔고 남은 것은 기말 상품인데 문제는 뭐다? 기말 상품이 얼마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의 상품은 현재 없습니다. 자료에는 1월 1일자라든지 5월 1일자 같은 그런 기초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의 상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 5월 6일 날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몇 개? 200개. 단가는 200원이죠. 그럼 내가 200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 개당 단가 200원에 구입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4만원치를 구입했다 그 얘기죠.
그럼 4만 원치의 상품이 창고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맞죠? 창고에. 그리고 나서 9월 21일 날에 팔았습니다. 몇 개를? 150개를 팔았어요. 그럼 이 150개를 팔 때 선입, 선주법은 어떻게 파느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는 얘기죠. 근데 먼저 들어온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여기다 어떻게 한다? 요 200개에서 몇 개? 150개만 꺼내가지고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매출 시에는 절대로 뭐다? 쌤이 이 500원은 무시하라고 했죠. 매출원가 구할 때는요. 왜요? 얘는 시가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원에 구입한 물건을 500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300원의 이익을 얹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가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200원보다 높은 300원만큼의 금액을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건데, 얘는 기말 재고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를 빼가지고 기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냥 원가 200원짜리가 그대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상품 계정에서는 원가로만 기록을 하는 거지 판매 시의 시가로는 절대 기록을 하시면 안 된다. 자, 아무튼 200개 200원짜리 4만원치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팔아가지고 150개를 팔아가지고, 자, 얼마 나갔다? 1, 2, 5, 20. 네, 3만원치가 팔려 나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2월 12일 날에 마지막 거래네요. 자, 매입 100개를 했는데, 자, 이 100개가 한 개당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이번에는 300원에 구입을 했죠? 그러면은 3만원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얼마일까요? 자, 차변을 보세요. 전체 구입한 금액의 합계가 얼마예요? 4만원, 3만원, 7만원이죠. 그럼 대변에도 7만원이 합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얼마를 3만원치를 팔았기 때문에 기말에는 얼마치가 남아있을까요? 굳이 수량 안 봐도 그냥 얼마치가 7만원에서 3만원치를 팔았으니까 4만원치가 남았겠죠. 그렇죠? 그럼 이 4만원이 기말 상품 재고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산회계 2급대, 전산회계 1급대 이 내용들 계산 문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렵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거 많이 풀었죠? 네, 우리 비용은 크게 둘로 나눈다. 누구랑 누구?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이죠. 자, 영업비용을 다른 말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느낌상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 뭐 소모품비, 잡비, 회식하면은 복료생비, 접대하면 접대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매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다, 판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느낌상 딱 봐도 얘들은 판매비와 관리비구나, 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솔직히 안 외우고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좀 많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비용은 어차피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을 암기하고 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나머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쌤이 기용실 이렇게 항상 얘기 드리죠. 자, 기가 누구죠? 기부금. 그쵸? 기부하는 건 영업이 아니니까. 뭐 하나 더 있다면은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얘는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상각비. 그 다음에 용은 누굽니까? 용은 이자 비용. 그쵸? 실은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것, 또는 손자만 붙어도 거의 영업의 비용이에요. 뭐 외환 차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차손들. 자, 그러면 몇 번이 영업의 비용이냐? 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붙는 것들, 손실, 이게 손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근데 개발비, 경상의 연구개발비, 소모품비는 B자가 붙고 있죠. 글자 끝에 B자가 붙으면요, 거진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 좀 헷갈리네 그러면은 계정 과목 적용으로 가가지고 뭐 여기에서 알고 있죠.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영업의 비용을 클릭을 해가지고 뭐 하나하나씩 찾아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F2 눌러가지고, 그렇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게 누구였죠? 무형자산 손상차손. 그럼 여기다가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으면은 커서가 이렇게 옮겨가요 뒤에. 그러면 965번 돼 있죠. 965번이 영업의 비용의 코드 요 사이기 때문에 얘가 영업의 비용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런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게 오히려 더 느리단 말이에요. 그쵸? 자, 아무튼 3번이 정답이고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공통적인 성격이 있죠. 첫째는 뭐죠? 둘 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똑같죠? 판매가 목적은 아니에요. 두 번째, 자, 이 둘 다 뭐다?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미래의 뭐라고요? 경제적 효익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차이입니까?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유형이라고 하는 거고, 무형자산은 그 형태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쌤, 1번은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야, 1번이 틀린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모두가 함정이에요. 별표. 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도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불러주세요. 토지. 그렇죠. 토지하고 그 다음 누가 있었죠? 건설 중인 자산. 그쵸? 자, 이 두 가지는 감가상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란 말을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야비하죠. 네. 자,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야비한 거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쵸? 자, 2번.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틀렸습니다. 왜요?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현금, 보통예금, 이런, 뭡니까? 예, 금융에 대한 그런 화폐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무형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다? 아니죠. 둘 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그쵸? 정답 몇 번?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그렇죠.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올바른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2월 1일 거하고 7월 1일 거하고 거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분개하면서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많이 생기면 그냥 딱 봤을 때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지만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개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월 1일부터 풀 건데 칸이 모자란 관계로 여기다 쌤이 분개 드릴게요. 먼저 시향성이 있는 한국의 주식 액면가는 무시하죠. 자, 100주를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취득했고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구입했는데 시향성이 있고 단기 매매가 목적이니까, 즉 단기 보유가 목적이니까 얘는 뭐죠?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다 그 얘기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들어옵니다. 100주 얼마? 4,200원에 구입했으니까 100주에 4,200이면 42만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액면가를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이제 어떻게 한다? 돈을 줘야 되겠죠? 자, 현금 나갑니다. 근데 이때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쌤, 현금 주었단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중요한 거지 뭐 현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붕괴를 위해서 쌤이 이렇게 붕괴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현금 주었다 치면 자, 얼마? 44만원 나갔다 이렇게 붕괴하세요. 아시겠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럼 쌤 차변에 2만원 비는데요. 이게 뭐죠? 그렇죠.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준 거죠. 그럼 이걸 차변에 뭐다?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붕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 얘기할 거예요. 쌤,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은 그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죠. 근데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 비용은 유일하게, 그렇죠, 구입 시의 비용이라 할지라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산의 원가, 즉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단기 매매 증권에 포함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만 좀 특이하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7월 1일 날 팔았어요. 어떻게? 한국의 주식 100주 사와가지고 100주를 다 팔았네요. 그렇죠? 주당 4,3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4,300에 100주면은 43만원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 나가겠죠. 그럼 얘도 그러면 43만 나갑니까? 아니죠. 왜요? 얘는 4,200에 구입을 했다니까. 그러면은 100주에 4,200이면 42만원 나가야 되는 거지. 항상 얘는 장부에 우리가 구입했던 금액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변에 만원이 남죠. 그럼 이건 뭐냐? 생각해보세요. 42만원짜리를 43만원 팔았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붕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만원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맞네요. 오케이.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차단 처리하지 않고 누구?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맞는 말이죠. 3번, 단기 순이익이 만원이 증가한다. 단기 순이익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웬만하면 단기 순이익을 구할 때는요, 손익법으로 구하세요. 손익법이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럼 2월 1일 날의 수익 비용은 누가 있습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있죠. 잠시만, 이거 색깔을 조금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비용이죠, 비용. 그 다음에, 자, 7월 1일 거래에서는 수익과 비용 중에 누가 있습니까? 수익이 있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수익이야, 수익. 그쵸? 그러면 1년 동안에 단기매매증권 팔아가지고 수익은 만원인데 단기매매증권 거래할 때 비용은 2만원이었죠. 그럼 이 두 가지의 거래만 본다면은 수익이 만원이고 비용이 2만원이면 비용이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죠.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소할까요? 그렇죠. 비용이 만원이고 비용이 2만원이고 수익이 만원이면은 비용이 그래도 빼면은 비용이 그래도 만원도 많죠.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니까 단기 순이익이 많은 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비용이 많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건데 좀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문제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이론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쌤이 알려드릴 건데, 물론 부채의 정의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갚을 거예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죠. 시험은 어떻게 한다? 아주 학문적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인식하는 이 요건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부채의 인식 요건 또는 뭐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들을 암기를 해 주십시오. 네,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결국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어떻게 부채의 인식 요건이 되는지를 볼 건데요. 읽어보면은 당연한 말이에요. 자, 1번 볼까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내가 과거에 은행에서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0년 동안 갚기로 했어. 그러면은 매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돈을 빌렸던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현재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부채예요. 두 번째, 그럼 그렇게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즉 원금을 갚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한 거죠. 돈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은요, 내 집이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뭐 담보를 걸었던 그런 자산이 있겠죠. 그런 자산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당의 의무의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당연히 실성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의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인데 쌤, 우발부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의 보증을 서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보증을 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친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절대로 뭐다?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보증을 선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해를 도와드릴 건데, 자, 보증을 서게 되면요. 자, 친구가 돈 빌리는데 내가 보증을 섰다. 그러면 이 돈은 내가 갚는 거예요, 친구예요? 일단 친구가 갚아야죠. 맞죠? 이런 게 우발부채예요. 왜? 친구가 현재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채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맞죠? 도망을 다닌다. 그럼 그때는 드디어 뭐다? 내가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내한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채예요. 그런 부채를 우발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지금 당장 현재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자기 연체를 시작하고 있어요. 연체를. 그러면 드디어 이제 슬슬 내가 갚아야 할 그럴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때는 뭐다? 당연히 정보용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석으로라도 어떻게 한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주석에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다. 네, 다음은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의 정의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100원 안에는 70원만큼의 빚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장사를 하고 있다가 그냥 장사를 그만두겠답니다. 즉 청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청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남는 게 얼마입니까? 30원이죠. 이게 바로 진짜 내 거예요. 자, 이 30원이 바로 자본인데, 자, 내가 장사를 하다가 청산을 했을 때, 즉 회사를 이제 드디어 폐업을 하고 사업을 그만하기로 했을 때는 이 30원은 순수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 30원이 나 혼자 투자했다면 나 혼자 가져가면 되지만 여러 사람이 투자를 했다면요, 그때는 뭐다? 이 여러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을 요구하겠죠. 돌려달라고. 투자금을 돌려달라.
이걸 뭐라고 하죠? 자녀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녀 청구권.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만 딱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의 주주간의 권리가 상이하다면 그때는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자, 이 내용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지엽적이고 좀 상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죠. 자산이 얼마이다? 100원이다. 부채가 얼마이다? 70원이다. 그럼 빼면은요, 30원. 그래서 이 자본은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인식을 하고 측정을 해야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본은요, 뭐다? 절대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공정가치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자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맞죠? 네, 공정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본의 총액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방금 뭐라고 했죠? 자본은 공정가치를 표시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와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아래의 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우리 이 문제를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손익계산서 공식인데, 우리 손익계산서 공식 기억나시죠,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 공식을 쌤이 여러분께 적어드렸고, 그쵸? 네,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암기하라고 제가 강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쌤, 저는 이 공식을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실무하고 이론 시험 같이 치니까 정기분 재무제표 가셔가지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다. 요 1-2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암기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공식이 매출총이익에서 뭐를 빼야만 영업이익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매출총이익에서 뭐를 빼야만 영업이익일까요? 그렇죠. 방금 공식이었던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만 영업이익이겠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영업이익 3번에서 4번을 뺀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 가를 계산하면 얼마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5가지의 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골라가지고 더하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럼 쌤 얘기했죠. 자, 비용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장사와 관계가 있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장사와 관계가 없다면 영업의 비용. 맞죠? 그럼 영업의 비용은 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미용실 말고 기용실 기억나시죠? 자, 2급 때 같이 공부했죠. 기가 뭐예요? 기부금. 오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억나시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있어요. 대손 공부하면서 쌤이 얘기 드렸고요. 자, 용은요, 이자 비용. 그렇죠. 이자 비용. 실은요, 무슨 손실. 그렇죠? 그래서 기용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종업원들 월급 주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 맞아요. 그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비용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이 뭐예요? 장사하면서 생기는 채권이죠. 다른 말로 매출 채권. 누굽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손상업비는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하지만 상거래 외의라는 말은 장사와 관계가 없죠. 그럼 장사와 관계가 없으면 영업 외 비용이죠. 그럼 이 대손상업비가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그럼 얘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죠. 그럼 X.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이거잖아요. 기용실할 때 용. 이자 비용. 맞죠? 얘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렇죠. 기부금. 여기 기죠. 기용실할 때 기. 기부금도 솔직히 뭐 영업이 아니죠. 얘도. 그렇기 때문에 5만원, 2만원 더 해가지고 요 7만원인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나는 이거 암기하기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계정 과목 조교 등록 가셔가지고 그쵸?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을 해서 일일이 뭐 하나하나씩 찾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F2 눌러가지고 맞죠? 또 하나씩 다 적어야죠. 뭐 기부금, 뭐 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얘가 뭐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지 안 가는지 또 커서 봐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이제 8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9번부터는 이제 원가액의 풀이가 있는데 원가액의 암기 사항을 좀 보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에 앞서 자,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논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번 문제부터 원가액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원가 계산의 산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이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그리시면 돼요. 쌤이 제공품 계정에서는 제품의 산식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물론 이 제품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쌤이 이걸 좀 줄여가지고 좀 짧게 이렇게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원래 원뜻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완성품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의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은 나온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산식을 또 알아야 되겠죠?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직접비하고 간접비의 합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의 합이다. 물론 직접 경비도 포함되지만 보통 직접 경비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공식인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 제품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를 다 더해가지고 기말 제공품 빼면 되죠. 그런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누굴 구하는 공식입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공식이지 제품을 구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얘는 제품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고, 두 번째로 이제 직접 재료비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우리 직접 재료비 구하는 공식도 나온다고 했죠, 한 번씩. 자, 이거 선생님이 기본 강의 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접 재료비는 쌤이 자, 별도로 또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원재료 계정을 그려가지고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 원재료에다가 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이거를 사용해버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거를 기말 원재료로 부른 거죠. 그래서 기초 원재료에서 재료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기말 원재료 빼면은 재료비가 나온다. 자, 기초 원재료에서 원재료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원재료를 빼면은 직접 재료비가 나온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럼 3번은 이제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달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쌤이 항상 말하는 제품, 이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요 부분만큼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간접비를 다 더한 금액이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공식이 전혀 다르죠. 자, 이 공식은 누구의 공식입니까? 그렇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순서가 바뀐 거죠. 4번 매출 원가는 기초의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기초의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같은 변에 있으니까 더해가지고 기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호가 지금 틀렸어요. 기말을 빼야 되는데 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호가 바뀐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참고사항에 우리 기본 강의 때 필기해드린 내용들을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주로 누가? 그렇죠. 조선업, 그렇죠? 또는요, 뭐 건설업,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업, 이런 이제 업종에서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런 업종들은 주로 이제 제품의 크기가 크고요, 주문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들마다 품질, 규격, 성능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 2개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비는 주문한 그 물건들에 각각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부할 필요가 없지만, 간접비는 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반면에 종합은요. 그렇죠. 반대죠. 크기가 얘는 작기 때문에 대량 생산 가능하고,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품질, 규격, 성능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한 개이고, 뭐 간접비를 배분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맞는 말이죠.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정별로 집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합니다. 그렇죠. 주문한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원가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것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되겠죠. 개별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업, 화학업, 제조업이 아니고 조선, 건설, 항공기 제작, 그렇죠. 자, 이런 기업들이 보통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정유라든지 화학, 제조업은 대량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합에서 많이 쓰인다, 그 얘기죠.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를 위하여 평균법 동그라미, 자, 평균법에 따라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자, 쌤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 나오면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선입 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원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재료비와 가공비로 일단 나누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투입 시점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가의 흐름을 일단 평균법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둘로 나누면 되고, 이제 재료비가 착수인지 진행인지, 가공비가 착수인지 진행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초기에 모두 투입되니까 그냥 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균등하게 발생하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렇죠. 조금씩, 그쵸? 그 진행에 따라서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평균법의 착수와 평균법의 진행 시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기초정품 뭐죠? 초수. 자, 단기 착수는 단기총 제조원가죠. 기말정품은 말수. 단기 완성은 완수가 되겠죠.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그 제공품 계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알고 있죠? 요 기초 제공품, 요게 이제 초수죠. 그럼 기초의 제공품이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10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100개가. 이렇게. 근데 이번에 착수가 된 게 400개죠. 이게 다른 말로, 단기 총 제조원가예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버리면 완성품이죠. 그게 쌤이 늘 얘기하는 제품이죠. 완성품. 이게 이제 300개다. 그 얘기예요. 300개. 그쵸? 그리고 기말 제공품 200개, 요게 대변에 있는 요 기말 200개입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에 500개 되는 거죠. 그러면 착수는 쌤이 자 뭐라고 했죠? 단기에 완성된 300개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 200개를 그냥 다 더하면 된다고 했죠. 평균법에서. 그래서 완수 플러스 말수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 평균법에 재료비가 착수였으니까 완수 플러스 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수가 여기 쌤 적어놨네. 완수가 몇 개였죠 방금? 위에 자료에서 300개, 말수가 200개, 기초가 100개, 단기가 400개.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완수하고 말수를 더하면은 이제 평균법 재료비 착수의 공식이 되는 거고, 가공비는
완수는 어차피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100% 투입되지만 말수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니까 말수에다가 곱하기 진행된 퍼센테이지 진행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기말이 50% 완성되었으니까 50%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법 재료비 착수의 공식 완수 플러스 말수 몇 개? 300개, 그 다음에요 200개. 그쵸? 자, 가공비 진행은요 완수 300개는 똑같고 말화는 200개 곱하기 50% 100개. 그래서 정답은 500개 400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네. 자, 다음은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보조 부문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부문별 원가 계산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자, 어떤 내용이었죠? 제조원자비를 제조부와 보조부로 나누었을 때 이 보조부가 자신의 용역을 제조부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배부하는 거죠. 그때 보조부문끼리 도와주는 그 용역관계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직접배우법, 상호배우법, 단계배우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배우법은 보조끼리 도와주는 용역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고, 상호배우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고, 단계배우법은 일부만 고려한다. 그리고 배부 순서를 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완전 무시, 직접, 완전 고려, 상호, 일부 고려, 배부 순서, 단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암기하시면은 말 문제 정도는 뭐 가볍게 맞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또 이제 그 정확도에 대한 그런 순서도 있었죠. 아무래도 완전히 고려하는 상호배우법이 가장 정확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일부라도 고려하는 단계배우법이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았고, 완전 무시하는 직접배우법은 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그래서 상단직 이렇게 쌤이 암기하라고 기본 강의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자, 2번, 3번,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얘들이 옳은 건데, 자, 2번. 단계배우법은, 그렇죠. 보조부문의 용역 제공 관계에 대해서 우선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자, 배부 순서를 정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직접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관계를 무시하고 배부를 한다. 완전 무시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번. 정확성은 상호, 단계, 직접순이다. 상단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해설과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 그대로만 기억하시면은 크게 뭡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 3, 4는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인데 왜 1번이 옳지 않느냐? 얼핏 보면은 1번도 옳은 것 같아요. 왜? 쌤, 상호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왜 틀린 말입니까? 여기까지만 나왔다면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 사전에가 중요한 건데 다른 말로 뭐다? 사전에, 즉 예정 배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리 배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예정 배부율법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다소 이제 상호배우법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조금 이제 매치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뭡니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설명에 대한 이제 옳지 않은 설명에 대한 것에 가장 가깝게 간다면은 1번이 조금 이상한 말을 좀 하고 있다. 이게 뭐 상호배부에 관한 내용인지 뭐 예정배부에 관한 내용인지, 그렇죠? 예, 조금 이제 모호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부터는 이제 13, 14, 15번 부가세 이론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부가시설법상 세원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단, 유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자,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자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쌤 이거 기본 강의에서 완전 빈출이니까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빈출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 암기를 떠나가지고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나중에 전산세무이급에서도 주장창 물어보는 문제이고, 전산세무이급은 실무와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절대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 안 돼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교부면제자 누가 있었죠? 첫 번째, 소매업자. 자,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최종 소비자가 세금계산서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세금계산서 필요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필요 없죠. 그래서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단, 사업자가 만약에 발급을 요구한다. 그때는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조심하세요. 얘들은 사업자가 요구해도 발급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발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택시, 목욕, 이발, 미용, 자판기, 입장권 발행 사업자. 당연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교부를 면제해야 되겠죠? 쌤이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택시를 타고 목욕탕 갔다가, 그렇죠. 이미자 콘서트 입장권 사러 가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직수출. 자, 직수출도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합니다. 근데 단, 이때는 교부하죠. 내국 시용장, 로컬 LC에 의해서 영세로 지용된다면 그때는 영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억나시죠? 왜? 이거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직수출은 해외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뭐 외국 사람들한테 줘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주공급. 자, 간주임대로, 간이가세자, 기억나시죠? 간주 들어가면 발급 안 하죠. 자, 간주공급은 원래 돈 받고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교부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기억나시죠? 요 경우에만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발급 안 합니다. 다음 5번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임대료가 아니지만 임대료를 간주하는 거죠. 보증금 이자였죠. 보증금 이자는 원래 이제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입니다. 그다음 6번 간이가세자. 자, 우리 간이가세자는 예전에는 간이가세 사업자가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었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얼마로? 8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면제하는 사업자가 있고 면제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두 개를 나눠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면제하는 간이가세는 어떤 간이가세 사업자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얼마? 그렇죠.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만 교부를 면제합니다. 그럼 쌤, 4,800만 원 초과하면은요. 초과하면은 간이가세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왜? 예전에는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가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든요. 발급했는데 지금 이제 간이가세 사업자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8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지만은 너희들은 자, 이 금액을 초과하는 너희들은 그래도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그냥 계속 발급해라.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서는 내가 인정해 줄게.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줄 아니까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암기한다면은 자, 이제 13번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럼 몇 번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용역의 국외 공급. 국외 공급이 직수출이에요. 재화든 용역이든 아무튼 해외에다가 직접 공급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합니다. 자, 무인 자판기, 그쵸. 이미자 할 때 자판기 당연히 면제하고요.
3번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존된 재화. 이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죠. 근데 쌤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발급하라고 했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간주임대료. 발급 안 하죠. 그래서 발급하는 것은 몇 번? 네, 3번입니다. 자, 타사업장 반출만 유일하게 간주 공급에서 세운기한서를 교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운기한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쌤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조건 부가가치세법 이론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참고사항 볼까요? 첫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급받은 자는 성명 명칭은 없어도 괜찮아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공급하는 사업자는 다른 말로 판매자, 공급받는 자는 누굽니까? 구매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매자는 성명 명칭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외우시면 되고, 세 번째, 공급과 부가세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중요합니다. 자, 이 적으셔야 되겠죠. not 뭐라고요? 공급 연월일. 공급 연월일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작성된 연월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당연히 필요적 사항이고, 공급 연월일, 공급 품목, 공급받는 자, 그렇죠. 공급하는 자의 상호 성명은 적을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적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4번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면세는 뭐죠?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품목이죠. 자, 쌤이 수업 시간 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금융 용역. 자, 금융은 면세이다. 기억나시죠? 돈은 면세예요. 2번.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교육 용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시학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는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은 과세고요. 댄스 학원, 그쵸? 사교 댄스. 자, 이런 학원들은 과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학원, 음악학원, 국영수학원. 자, 이렇게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다면 자, 그런 교육 영역들은 면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시학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대한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라고 했죠.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KTX 철도 과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KTX 철도도 여러분 생각에는 면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어찌 보면은 좀 대중교통과 비슷한 그런 좀 대중성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고속철도가 이제 면세가 돼버리면요. 누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항공사. 왜냐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거나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비행기는 과세인데 철도를 면세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공항에 가다가도 뭡니까? 한 번쯤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 야, 비행기는 부가세 내야 되고 철도를 타면 부가세 안 내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냥 철도를 타고 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사에서 반발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도도 어쩔 수 없이 얘도 과세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택임대용역. 주택임대용역은 뭐죠? 그렇죠. 얘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용역은요 무조건 면세예요. 이거는 이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면세 용역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2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